아마 저보다 조금 어린 세대부터 제 동년배이거나 제 선배 세대들에게 2002년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감동의 숫자일 겁니다. 역사상 처음 월드컵 4강에 진출하면서 축구팬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붉은 악마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전국을 들썩들썩하게 했으니까요. 4강전 당시 전국 곳곳에서 길거리 응원에 나선 인구가 무려 1,000만 명, 한국 전체 인구의 20%가 거리에서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축제장에 뛰어든 겁니다. 이 응원 문화는 전 세계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밀집해 응원하면서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에 상당히 감동받았다고 하죠. 참고로 이 응원은 붉은 악마라는 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는데 이는 1983년 멕시코에서 처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멕시코에서 개최된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한국팀이 4강 신화를 이룩하자 현지 언론에서 붉은 악령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죠. 그런데 이 붉은 악마가 월드컵이 끝난 직후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잠시 고려시대로 거슬러 가볼까요? 한국이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진 것은 1000년 전 고려시대입니다. 당시 고려는 대외무역을 장려했는데 수도 개경과 가까운 예성강 하류 병란도에는 아라비아, 페르시아, 로마 상인까지 넘어와 물건을 팔았습니다. 중국에 온 서역 상인들이 병란도까지 들러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이들이 고려에서 만든 고려청자, 산삼, 종이, 잣, 나전칠기 등을 해외로 가져가 팔면서 꼬려꼬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에 유래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이름이 이어져 공식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코리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 한국에서는 한국의 영문 표기를 K가 아닌 C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붉은 악마가 포르자 코리아라고 쓴 응원띠를 사용하고 응원가 오필슨 코리아를 부른 것이 계기가 됐죠. 당시 붉은 악마는 19세기 말까지 알파벳 C를 사용해 코리아로 불리던 영문 국호가 일제에 의해 K로 바뀌었다고 보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호를 C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래 C를 사용하던 것이 K로 바뀐 것은 알파벳 순서상 재팬의 J보다 뒤에 가도록 해 한국은 일본의 속국임을 전 세계에 알린 만행이기 때문에 일제 잔재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사실 이 주장에 힘을 실었던 것은 북한입니다.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도 응원단은 C를 사용해 코리아를 외쳤고 우여곡절 끝에 참가한 북측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시 북한은 북핵 문제와 일본과의 수교가 교착 상태에 빠져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북쪽으로서는 제국주의의 음모를 드러내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남북 연대와 결집의 키워드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죠. 이에 2002년 12월 26일 평양에서 언어학, 역사학 연합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2003년 서울에서 개최된 3.1 민족대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는데요. 그리고 2003년 8월 21일 평양에서 개최된 국호 영문 표기 문제를 주제로 한 남북학술 토론회에서 논의는 정점에 이릅니다. 이들 토론회에서의 결론은 조선은 원래 서방 세계에서 코리아로 알려지고 19세기 말에는 코리아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고는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적 책동에 의하여 코리아가 말살되고 식민지 코리아가 창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각색과 추론, 추정을 거치고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죠. 이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려면 일제시대가 시작된 1910년 이전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좀 살펴볼까요? 극동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양 문헌에 등장한 최초의 기록은 십자군 전쟁 시기 몽골 제국과 동맹을 목적으로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특사로 보낸 수도사 루브르의 몽골 제국 여행기로 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중국의 동쪽 물 건너에 까올레가 있다고 썼죠.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가 1271년부터 1295년까지 여행한 체험담을 루스티첼로가 기록한 동방견문록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17년 동안 중국에 머물렀는데 이 책에는 우리나라를 까올리, 즉 고려라고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 시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코리아가 아니라 코라이, 카올리, 쿠리 등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와 가장 비슷한 표기가 등장한 것은 1500년대입니다. 1517년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점령해 중국에 진출하면서 한국은 코레이아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표기는 이후 라틴계 서양 사람들의 한국 표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1737년 프랑스 당빌이 발간한 신중국 지도첩안에 한국 지도를 그렸는데 이 지도에는 갓쓰고 인삼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한국을 고려 왕국이라고 표기했죠.
이 지도는 한국의 첫 전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을 뿐 아니라 지도의 정확성과 신비성 덕분에 이후 지도 제작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1816년 영국 리라호 선장 베시롤은 한국 서해안을 탐사한 후 귀국해 조선 서해안 및 유구열도 탐사기를 간행했습니다. 이 책은 처음으로 코리아라고 표기하였는데 한국을 탐사한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표기한 방식입니다. 이 책은 미국으로 전해져 아브라함 스몰에 의해 필라델피아에서 해적판으로 간행되었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해적판을 보고 표기하기 시작한 것이 코리아죠. 사실 개인들이 표기한 방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 문서에 어떻게 표기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인데, 이에 관련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188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중국 외에 서양과는 국제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국제 언어로 표기된 정식 국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제관계를 맺는다면 당연히 조선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미 망한 국가 고려를 정식 국호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미국이 시도한 통상교섭 과정입니다. 1880년 미국 정부는 해군제도 로버트 윌슨 슈펠트로 하여금 일본의 주선으로 조선 정부와 통상교섭을 시도했는데요. 슈펠트는 일본 외무대신의 협조를 받아 통상교섭을 요청하는 서신을 조선 국왕에게 제출했는데 조선 정부는 아예 이를 접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서신 겉면에 대고려로 표기했기 때문. 쉽게 말해 조선이 이겨 멸망시킨 나라의 국호 코리아를 어떻게 조선 국왕에게 올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코리아는 고려에서 유래했다는 점이고, 당시 조선이 이를 용납할 리 만무했죠. 그래서 조미수 통상조약은 조선을 사용했습니다. 조선 정부가 스스로를 조선으로 표기한 것은 1883년 9월 민영익을 수반으로 한 미국 사절단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되었을 때도 발견됩니다. 당시 안내와 통역은 일본에 머물다 주일 미국 공사의 추천을 받은 퍼시벌 로웰이 맡았습니다. 그는 고종을 더 킹 오브 대조선으로 번역했는데 코리안 스페셜 미션으로 인쇄된 사절단 공문서의 영문명을 조선이즈 스페셜 미션으로 바꿨었죠. 민혁익이 그를 통역으로 임명한 임명장에도 조선이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조선 국호를 조선으로 그리고 그 소유격을 조선이즈로 설정함으로써 조선을 정식 표기로 삼고자 시도한 겁니다. 로웰이 보빙사 임무를 마친 뒤 조선에 건너와 보고 들은 체험을 토대로 저술한 책 제목도 조선 더 랜드 오브 모니캄으로 지었는데, 그는 거기서 조선의 이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코리안들이 자기 땅에 붙인 이름은 조선이다. 그들은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저평가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레이트를 의미하는 태를 붙여 대조선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이름이면서 동시에 가장 최근의 이름이다. 그것은 소위 기원전 10세기의 이름이었지만 그 오래된 이름은 1391년 현 왕조가 출현하면서 부활하였다. 그 중간에 있는 왕국은 고려로 불렀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름 코리아가 나왔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자신이 공식 문서를 작성할 때는 조선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조선을 반영했지만 서양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쓸 때는 코리아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서양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코리아가 아닌 조선을 써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조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코리아를 불러와야 했죠. 다시 말하면 조선 정부는 문호를 개방한 후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새삼 알게 된 코리아보다는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음사한 조선을 자기 이름으로 삼고자 했으나 서양인 중에 조선을 조선으로 인식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웰이나 다른 서양인처럼 코리아 또는 코리아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당시 국제사회에서 조선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조약에서 조선을 코리아로 표기한 것은 서양의 관행적 표현이 코리아로 굳어져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데, 결국 조선은 관철되지 못하고 서양의 관행대로 망한 고려의 국호 코리아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880년대 중반부터 조선 정부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조선은 완전히 밀려나고 새로운 경합 상황이 펼쳐집니다. 코리아와 코리아 사이에서 말이죠. 1882년부터 조선의 외교 담당 부서에서 활동한 독일인 뮬렌도르프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비준 과정에서 코리아를 사용하고 미 국무성에 보낸 편지에서도 코리아를 씁니다. 뮬렌도르프 후임으로 부임한 미국인 데니 오웬은 약 5년간 조선에 머물며 수많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C를 사용하다 1888년부터는 K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다시는 C를 사용하지 않았죠. 조선에 관한 많은 저작을 남긴 그리피스는 1880년부터 1919년까지 30편이 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역시 1896년까지 C를 사용하다가 1902년 이후부터는 K만 사용했죠. 그리고 미 국무성 역시 1891년부터 K를 전면적으로 쓰기 시작하는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1892년 1월부터 발행된 최초의 기독교 월간 잡지 더 코리안 리파지터리에 실린 기록에서 그 힌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서양과 교류하기 위해 개국한 이 마지막 왕국의 이름은 독일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의 조약에서 코리아로 기록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는 언제나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K로 시작된다. 1883년 미국, 영국과 맺은 조약에는 이 나라의 정확한 이름, 즉 500년 동안 오직 이 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불려져온 이름인 조선이 사용되고 있다. 고려라는 글자는 중국에서 출판한 위의 자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멸한 왕조의 이름을 엄연히 존재하는 주권국가에 갖다 붙일 것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보수주의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런 점에서 대다수의 조약 체결국들의 의향을 기다리는 것이 낫고, 그래서 우리는 더 조선 리파지터리가 아니라 더 코리안 리파지터리를 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조약 체결국들이 옛 이름을 사용하자고 주장한다면 각국 국민에 사용하고 있는 그 옛 이름의 철자를 우리에게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 나라 주민들이 표기하는 고려의 첫 번째 글자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며 여러 문법학자들도 그것을 우리 영어의 K로 표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C로 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음, 지읒, 그에 상당하는 것이 예컨대 철치의 CH이다. 그래서 미 국무성과 영국의 왕립지리학회는 우리가 차용한 이 땅의 이름을 아주 조리 있게 코리아로 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글에서 조선이 서양 여러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서 독일의 K 외에는 모두 C로 부른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위의 내용에서 보듯 조선 정부는 국제사회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 조선을 코리아라고 부르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500년 전 멸망한 이름 고려에서 유래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선 정부는 공식 영문 표기를 조선으로 교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미국 대통령과 교환한 국서 등에도 조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죠. 미국 사절단의 통역인 로웰은 조선을 영문국호로 표기하고 그 소유격을 조선이즈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면 차이니즈, 재패니즈 등 동양 3국의 영문 표기와 균형을 잡을 수 있기도 한데요. 로웰 등도 저술에서 K와 C를 혼용하면서도 조선의 정식 국호는 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 정부의 시도와 한국에서 활동하던 외국인들의 주장에도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미국, 영국과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사용한 것 외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서양 여러 나라는 조선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동안의 관행대로 코리아를 사용했고, 조선 정부도 그러한 관행을 완전히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에서는 K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라틴기 언어권에서 선호하는 C 표기와 달리 영어권 인구가 많았던 탓에 K가 자연스럽게 널리 사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한민국의 법통인 상해 임시정부는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표기했는데 Republic of Korea 표기는 여기서 유래합니다. 지금 남북한도 전부 코리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코리아도 전혀 틀린 표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C를 반드시 써야 한다거나 K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이미 국제무대에서 K가 널리 정착된 상황에서 이를 C로 재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듯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을 일본의 속국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알파벳 J 뒤에 오는 K를 사용해 한국을 나타냈다는 설은 뚜렷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제 조작이나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양인들이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굳이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터키를 튀르키예로 바꿨다고 해서 즉각 튀르키예가 입에 붙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30년 전에는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요약하자면 서양 국가들은 19세기 말 이전까지 C와 K를 병용하다가 1890년대 무렵부터 점차 K에 무게를 두게 되었고, 조선 정부는 고려 명칭을 부담스러워하며 조선을 공식 표기로 만들려 했으나 소수 외국인을 제외하면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사정이 겹쳐 최종적으로 K가 국제사회에서 굳어지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